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규 작가입니다. 제가 강대상에 서는 건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강연에 설 때는 청취자들의 나이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맞는 강연 자료를 준비하는데 교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너무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이끄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왜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걸었고, 왜 연단을 겪었고, 왜 교만했고, 결국 그걸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왜 겸손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번하고는 좀 다른 것이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권사님들도 오셨습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학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셨고,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다니셨고, 외할머니도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용어도 몰랐는데요. 이제 외할머니께서 오전,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작정 기도를 하루에 3번, 4번 하시면서 그렇게 수년 동안 잠을 줄여 가시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제 한나의 기도였고요. 그 같은 기도를 7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당시 영성 사역자이셨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근데 그때 어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질 수 없는 몸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께서 아멘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부인과를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이제 검사를 받으면 바로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났죠. 6주차 임신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면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제 태명이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그때 저를 기억하시는 권사님들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서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냐면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저를 왜 붙잡고 이렇게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참 귀한 아이다. 정말 많은 눈물과 중보로 낳은 아이다. 잘 키웠다. 잘 키워라. 이런 말들을 계속 어머니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키우겠습니다라고 그때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저를 어머니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시거나 저를 혼내시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어머니는 오히려 기도해 주시면서 제 편이 돼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원래 세상이 다 이래 라면서 합리화를 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것이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바보 같은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딱 한 사람, 어머니께서 늘 나는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라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웅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그분들을 알릴 수 있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해서 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또 올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당연히 이제 매일마다 이제 기도가 익숙했던 집안이었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주일에 이제 교회를 나갔었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암송대회에서 막 상을 받아가지고 포도송이 막 집에 붙여놓고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식탁에 어머니 이제 핸드백이 있었고 그 핸드백에 약봉투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약봉투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 약봉투를 제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데 그때 어머니가 딱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행히도 이게 결국 이제 아닌 걸로 판단이 나오고 다 이제 치료가 됐는데 암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전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게 인생을 많이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컴퓨터 특기생이어서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대회를 준비했던 학생이었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나왔던 것이 안철수라는 분이 만들었던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이었어요. 플로피 디스크로 이제 컴퓨터를 켜야 됐던 때였고, 모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전화기가 안 되던 그때였어요. 근데 컴퓨터만 하던 학생이, 그때만 해도 교육부 장관이 하나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하나만 열심히 하던 저는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컴퓨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다치는 것처럼, 피아노를 배우던 사람이 손가락을 다치는 것처럼 컴퓨터를 하던 제가 컴퓨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강남구 대표였고 서울시 대표로서 모든 사람이 이제 상규는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했었는데, 저는 컴퓨터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제 모든 성적표는 양가였어요. 수미양가에서 양하고 가였어요. 양갓집 많이 들어보셨죠? 양갓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과학고를 준비하던 저에게 너 공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갔어요. 그나마 제 자존심을 조금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죠.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드라마 MBC에서 하던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난 카이스트에 갈 거야. 카이스트를 가려면 서울과학고를 가야 되고요. 그 어떤 수순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과학고에 특채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과학고에서 이제 카이스트로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컴퓨터로 공부했고, 과학고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였어요. 컴퓨터 꿈나무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인문계 고등학교를 딱 가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남고였는데 선배들이 이제 자기네 동아리 같은 거 설명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희 밴드부 선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거다. 기타를 메고 들어오는 형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밴드부 보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연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무대에 서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쓰일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밴드부 생활을 2년 했던 바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제가 밴드부 생활을 했었고, 그때 어머니 입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안 아플 수 있을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제가 뭘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감이었어요.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감이 저를 지배했어요. 너무 많이 울면서 일기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안 아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아플 수가 있습니까?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저는 가장 쉬운 선택지를 골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플래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고민하시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중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또 밴드부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이제 그랬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내가 이런 상태일 때 말하면 그래도 아들이 듣겠지 해서 말하셨는지, 이제 그렇게 아플 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방에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반대로 살아야겠다. 이기적으로 살았으니까 이타적으로 살 거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저희 마음속에 든 대학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경찰대학교하고 사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경찰대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면 써있는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는 이곳을 거쳐가는 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라는 돌 있고 거기 비석이 딱 써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는데 제 마음이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감동과 설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그 글귀가 적혀있는 돌판을 이제 사진으로 인쇄를 해서 독서실 책상에 딱 붙여놓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매일매일 야자를 하고 10시에 끝나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열심히 했냐면, 그때 경찰대학교는 안경을 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5년도, 4년도 그때거든요. 그때 제가 거의 1세대로 라식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거의 임상 실험 같은 느낌으로 제가 라식을 하게 돼서, 라식 수술 결과가 눈이 0.7, 0.8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라식 수술을 했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헬스를 합니다. 왜냐면 경찰대는 체대를 가는 것만큼 운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체대 입시 준비하듯이 운동을 해야 됐고, 그 이후에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결국 경찰대를 못 갔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대를 못 갔어요. 여기서 경찰대를 갔으면 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경찰대 못 갔습니다. 사관학교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도 사관학교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을 나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공부라는 걸 시작했는데, 사관학교는 조국을 지키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나랑 거리가 멀다 해서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가 낫겠다 해서 그때부터 경찰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저는 경찰대를 못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대가 내신 성적이 엄청 중요했어요. 저는 양가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음악을 했잖아요. 쉬는 시간 종치면 바로 지하실 내려가서 밴드부 연습하고 종치면 다시 올라와서 수업 듣고 그렇게 살았던 고등학생이었어요. 내신이 안 좋죠.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경찰대 법학과를 들어가려면 수능을 다 맞아야 됐습니다. 수능을 만점 받아야지만 갈 수 있었고, 한 개 틀리면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였어요. 내신이 안 좋아서. 어설프죠. 어이가 없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라식 수술까지 하면서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제가 끌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경찰대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 가슴이 뛰는 곳,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설레는 거, 내 인생에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무기력감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경찰을 준비했던 거지,
내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장벽이 있는지를 그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1년 반 동안 불가능한 꿈을 향해서 달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제 안에 어떠한 무의식 안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버립니다. 너가 정말로 설레이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하지 말고 도전해봐. 제 안에 그런 무의식의 씨앗이 그때 심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대를 준비하면서 영어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영어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삼성역 코엑스 근처에 당시 한전 뒤에 해커스라는 학원이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작은 정말 소수정예의 학원이었고 강사분들은 전부 다 대학생이고 통번역대학원 대학원생이었어요. 그 학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었냐면 서태지 혹시 기억하시죠? 서태지 예전에 서태지 머리를 하겠다고 제가 머리를 뒤에 꽁지 머리를 붙여서 제 머리가 이 허리까지 왔었어요. 염색도 제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학원에서 맨 앞줄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런 애도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면서 저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는 너를 보고 좀 되게 많은 반성을 했어. 이런 애도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제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이란 곳을 처음 알게 돼서 미국 대학을 준비를 하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는 수능이 S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SAT 시험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밖에 없었냐면 민족사관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민사고를 또 가서 한복 입은 애들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치는데 뭔가 이상한 기시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거 뭐지? 알고 보니까 경찰대학교에 나오는 본고사에 나오는 영어 문제가 미국 수능 SAT 문제를 가져오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경찰대를 준비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거와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서 미국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왔고 저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고 또 어머니가 아프셔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인 교회를 딱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미국에서는 합법인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불러요. 야, 원래 여기 문화가 이래. 너도 이거 해. 원래 여기선 다 이런 거야. 괜찮아, 안 걸려. 이런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룸메이트가 매일마다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방을 바꿨어요. 옆방엔 또 마약을 해요. 근데 얘네가 다 크리스천이래요. 교회를 갔는데 그런 애들이 일요일에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평소에는 마약을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데 일요일만 되면 거룩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들과 달라. 나는 이들과 달라. 라면서 제가 그들을 자꾸만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는 사역자분들, 그 당시에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전도사님 왜 이런 애들한테 뭐라고 왜 권면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결국 저는 교회로 옮겨요.
근데 그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또 옮겨요. 똑같아요. 어느덧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하고 막 검색을 하고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교회를 가지 말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냥 주님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닐까? 교회를 가는 게 이렇게 시험 들리고 힘든 거면 내가 그냥 지금은 혼자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특정한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시로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님하고 수시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전 너무나 쉬운 선택지를 계속 골랐어요. 교회를 옮기다가 불편하니까 그냥 혼자 예배드리지 뭐, 혼자 성경책 읽지 뭐, 혼자 주님하고 동행해보지 뭐. 그걸 누구한테도 상담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 지금이었다면 많은 목사님들께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많은 권사님들께 중보해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용기도 안 났고 제 이미 마음밭이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제 인생을 바꿔놓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수학이라는 제 전공이 수학입니다. 참고로 수학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역사와 잊혀진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역사 전공자로 알고 계시지만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제 재능의 벽을 느꼈어요. 이제 순수 수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전공했었는데 이 분야는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영역과 재능의 영역이 너무나 분명한 곳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여러분 파이 아시죠? 원주율 파이 3.14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 있죠. 그게 끝이 나지 않는 수입니다. 소수점 100번째 자리, 200번짜리까지 계속 나가죠. 근데 제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그 숫자를 쭉쭉쭉 읽으면은 그거를 들을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한테 소수점 100번째 자리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1이 아니라 갑자기 3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얘가 인상을 팍 쓰면서 너 왜 갑자기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물감을 끼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차원의 재능인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갑자기 무슨 제가 열심히 뭘 암기하고 문제집 많이 풀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치동 키즈였어요. 저는 대치동 키즈였고 저희 집에서 조금만 나아가면 있는 그 대치역 사거리에서 하이마트 건물이 사라지고 메가스터디라는 건물이 올라오는 걸 지켜봤고요. 거기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파락군이라 불리는 곳에서 치열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했고 경쟁했고 그런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한국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한국 학생이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내가 3학년까지 수학을 했는데 갑자기 4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필수 과목만 듣고 당연히 4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바로 4학년 과목을 들었죠. 거기서 저는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교양 과목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천천히 들었다면 제가 빨리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루에 충실하게 했다면 저는 그때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4학년 수업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퀴즈여서 금요일부터 금토일을 제가 밤새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월요일날 시험에서 20점 만점에 3점이 나왔어요. 20점 만점에 3점, 100점 만점에 15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못 받겠지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표가 딱 나오는데 20점 만점에 17점, 20점 만점에 18점 다 그렇게 저보고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딱 갖고 오면서 막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막.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은 전부 대학원생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제 자격지심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더 똑똑하네, 내가 여기서 제일 성적이 안 좋네. 그래서 교수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지 않나? 한국 청년들은 수학을 잘할 텐데.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종차별로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갔던 미국 주는 오레건이라는 주거든요. 거기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KKK가 만들어져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주였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백인들이 불편하다고 식사를 못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했던 곳이었어요. 저는 음식점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수의 말이 굉장히 인종차별로 느껴졌어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되게 쉬운 선택지를 했어요. 그냥 수업을 드랍했어요. 그리고 전공을 바꿔버려요. 순수 수학에서 응용 수학으로 바꿨어요. 난 수학에 재능이 없나 보다. 응용 수학은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금융업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경제학을 부전공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점에 제가 제 재능이 없음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쉬운 선택지를 할 때, 제가 밤 12시가 지나면 매일 가던 저희 중앙도서관 옆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 편의점에 갈 때마다 당시에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백인 친구 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고사가 어땠고 기말고사가 어땠었고 내가 요즘 이런 게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묵묵히 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유일한 또 친구가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 삶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언, 나는 네가 부럽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뭐가 부러워? 너 지금 내 말 뭘 들었어? 나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난 너가 너무 부러워. 왜 부러운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고아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소년원을 갔다 와서 그 어디에서도 이 친구를 받아주지 않아서 야간에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심지어 그 친구는, 저는 그때 23살이었는데 이 친구는 18살이었어요. 내가 지금 얘 앞에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지금 중간고사가 어떻고 뭐 시험이 어렵고 그런 이야기만 이 친구한테 거의 한 달 넘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친구한테서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갑자기 너무나 미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닉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네가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수학을 배워보고 싶어.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너 정말 배워볼래? 너 괜찮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밤 12시가 지나서 세븐일레븐에 가서 그 닉이라는 친구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또 공짜로 배우기는 싫었는지 유통기한 지난 빵과 우유를 저한테 가방에서 꺼내서 나눠주고, 저는 그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이 친구한테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라이언, 내 친구들을 좀 데려와도 될까? 다 데려와봐. 소년원 출신 친구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죠. 세븐일레븐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자연과학부에 있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과 조교들을 찾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모두 다 이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었고, 제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흔쾌히
조교실을 빌려줘서 그 조교실에 이제 저희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소년원 출신 아이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는 수학과 자연과학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어느덧 저는 졸업이 다가왔어요. 근데 NGO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 이상의 정기총회와 회의록이 준비가 안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공을 더 신청을 해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그냥 계속 더 했어요. 근데 이 선택이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나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쫙 설명하니까 어머니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는 어머니께서 그거 마무리 짓고 오라고, 그거 다 마무리 짓고 와도 괜찮다고.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어머니도 수학이 너머로 울먹이시면서 얘기했어요. 차마 그거 하지 말고 바로 오라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학점이 200학점이 넘어요. 200학점이면요 6년제 정도의 수업이에요. 6년제. 그래서 제가 그때 부전공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결국 끝까지 버텼고, 결국 제가 만들었던 NGO가 오레곤 정부의 최초로 유학생이 만든 NGO 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었어요. 제가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 학생들이, 그 소년원 출신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런 꿈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실패자라고 하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누가 나랑 얘기만 하면은 너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난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온,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너가 내 이름을 불러줬고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우리가 2년제 대학을 한번 지원해보고 싶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내가 꼭 엄청나게 특별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지 않아도 괜찮구나. 내 이 부족한 실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구나. 세상이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돈과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우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이 있구나. 그거를 대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소년원 출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 주변에서 공부 잘했던 선배들, 형들이 매일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마. 야, 소년원 나왔잖아. 야, 부모가 없대잖아. 너 쟤가 어떤 애일 줄 알고 저런 애랑 어울리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 닉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화가 났어요. 니들이 닉을 알아? 내가 만난 닉은 얼마나 순수한 청년인데 니들이 닉을 알아? 니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뛰지 않았었는데 닉이 나한테 말했던 그 한마디, 라이언, 나는 너가 부러워. 나는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 나는 부러워. 네가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너의 삶이 나는 너무 부럽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였어요.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거를 그 소년원 출신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줬어요. 18살 고등학생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 이런 삶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고, 그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영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장이 날라오는데 제가 주변에서 친구들이 또 저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또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야, 너는 군대 안 가려고 남들은 일부러 노력하는데,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너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일부러 가려고 하냐? 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보라고 하고 막 멍청하다고 하고 너 이거 분명히 후회한다. 너 들어갈 때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한다. 엄청난 비난과 비판과 지금도 놀려요, 친구들이. 지금도. 그때 왜 갔냐? 계속 이런 말 합니다. 그때 안 갔으면 너는 원어민 영어 강사라도 할 수 있지 않냐? 먹고 사는 거라도 해결되지 않겠냐? 영어라도 잘하고, 야, 국적도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지 않냐?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왔고, 제 아버지가 그때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출퇴근을 해서 아버지를 병간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이제 자식이 부모님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40년대생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또래들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고 또 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일반 병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직업군인으로 이제 장교로 선택했고 그대로 공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공군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집이 서울이었는데 저를 그때 영주권 포기했다고 해서 자원입대자라고 이제 국방일보에 인터뷰를 하게 되고 제가 그때 막 스포트라이트를 갑자기 받게 됐어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저를 갑자기 더 몸을 보이시라면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이라고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대장으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아버지 병간호해야 되는데 통일전망대로 저를 보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GP, GOP 이런 부대가 옆에 있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실제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실탄을 차고 저는 그 총기 난사 범인을 붙잡으려고 산으로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갔는데 중대장으로 갔거든요. 중대장이 해야 하는 일이 면담이에요. 면담. 장병들에 대한 면담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때 28살에 장교를 갔기 때문에 병사들이 다 20살, 21살이잖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완전히 사석에서는 약간 형 동생으로 편하게 지냈어요. 제가 편하게 형으로 불러라고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거 무슨 페이크 아니야? 하면서 약간 좀 되게 긴장하면서 제 말이 뭐 함정이 아닌가 막 이런 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들을 면담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런 꿈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얘네들이 꿈이 없어요. 너 나가서 뭐 할 거니? 글쎄요. 대학은 갈 거니? 관심 없어요. 뭐 할 거야? 뭐든 뭐 되겠죠. 굉장히 방어적으로 딱 철옹성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였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잡혔었고 제가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닉이 떠올랐겠죠. 그때 저희 동기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퇴근하고 나면 장교들은 직업군인이잖아요. 퇴근하면 자기 자유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행정고시를 준비했고요. 제가 있을 때가 로스쿨 2기예요. 2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로스쿨 의치전 준비했고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대학원을 갔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뭘 했게요? 이들이 다 닉으로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딴 걸 하겠습니까? 저희 부대가 레이더 부대였습니다. 이제 공군이 최전방에는 레이더 부대밖에 없어요. 레이더 부대는 남북으로 길게 부대가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쪽에 있었고 이제 북쪽에는 다른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모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중간 지점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다 교회로 와. 모든 장병들 근무 시간 끝나면 다 교회로 와. 그래서 교회로 다 불러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중대장들에게 나오는 판공비라는 게 있어요. 그 판공비로 제가 해커스 토익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게. 니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라도 잘하면 그래도 뭐든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들에게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자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병들 중에서 뭐 수학이든 영어든 뭐든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장병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내주는 제도가 생겨서
제가 만들었던 그 영어를 가르쳐주는 모임이 이제 GOP 영어 마을이라고 해서 강원도 전체 지역 군부대로 이게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뭐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하면은 장병들을 가르쳐주면서 휴가를 받는 제도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저한테 이제 교회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바로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가 후손은 영화 밀정에 나오는 김시연이라는 인물의 손자였어요. 김시연이 누구냐면, 혹시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배우 공유가 연기한 실존 인물이 그 김시연입니다. 그 김시연 의열단원이고요. 그분의 손자였어요. 근데 김시연이란 분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무소에 6번이나 수감되었었고 30년 이상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운동가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의 아들인 내 아버지가 고문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다. 난 할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장애가 생기지 않을 텐데, 너무나 많은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의열단이 뭔지도 몰랐고 독립운동도 사실 제가 관심 있던 주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수학 전공자였고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저 NGO를 만들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국가보훈처라는 곳을 들어갔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봤어요.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가 15,000명이에요. 이 중에 8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수치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80%가 아니라 이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 부유한 독립유공자는 누굴까? 그거를 조사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 자료를 다 그때부터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교과서를 확인했고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확인했고요. 공무원 시험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론에 깨달았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90% 이상이 천문학적으로 부자로 살고 있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실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매헌 윤봉길 의사, 수많은 우리가 아는 그런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이 자산이 몇 천억 대입니다. 몇 백억도 아니고요, 몇 천억 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너무 교과서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3.1절, 현충일, 광복절 이럴 때마다 그냥 내가 아는 단체에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부자인지 부유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부를 합니다. 결국 홍보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케팅의 문제였던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 안 나오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혀지고 또 잊혀지고 또 잊혀지고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사람들 20명도 안 돼요. 근데 국가보훈처에 나오는 등록된 사람이 15,000명이에요. 14,900명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경계에 서 있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매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재정 지원? 아니에요. 금전적인 지원?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이거였어요. 사람들한테서 잊혀지지 않게 도와달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유관순 열사같이 안중근 의사같이 그 젊은 시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켰던 사람이다. 기억해달라. 저한테 말하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이들을 기억해달라. 근데 그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건 콘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그때부터 이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독립운동가 앱이라는 걸 이제 개발하는 거였어요.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한 이유는 사실 좀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15,000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분들 다 뭐 외우면 뭐 진짜 너가 원하는 회사 취직하게 해주겠다, 뭐 서울대 보내주겠다 이러면 다 외웠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이 서거일,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핸드폰 앱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에 내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오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마치 우리가 기념일 특정 날짜를 알람 서비스를 설정하듯이 오늘은 독립운동가 어떤 선생님이 서거하신 날입니다라고 내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오게 만들어주자.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구나 라고 문자 알림이 오게 해주자. 그럼 그 앱만 깔아놓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늘이 이런 날이구나 하고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장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독립군으로 느껴졌고 이들이 남이 아니라 나의 선배 군인이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알리는 그 앱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앱을 만들 때 또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들이 의치전 준비하고 로스쿨 준비하고 대학원 다닐 때 너 왜 무슨 이상한 독립운동가라는 앱을 만들고 있는 거야? 너 수학 전공자가 너 뭐 하는 거야? 전 이 말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만들려고도 해봤어요. 저는 살면서 몇 가지 좀 테스트를 저한테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NGO를 만들 때도 그랬고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책을 낼 때도 그랬고요. 안 해보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생겨요. 제가 만약에 독립운동가 앱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장교 신분의 앱을 만들었어요. 장교를 전역하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되죠. 근데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고 계속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백기가 늘어나죠. 그럼 취업을 못 해요. 너 이 시간 동안 뭐 하다 왔어? 이러면 저 독립운동하다 왔어. 이러면 면접관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타고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일을 못하는 이유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설렜고 매일매일 울면서 작업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억울하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몰랐네요. 제가 선생님을 꼭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글로 적고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글을 한 줄 적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그렇게 제가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너 바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앱을 딱 만드니까 국방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너 이거 보안성 검토 받았어? 갑자기 기무사 대령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 앱의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다 삭제해라. 막 이런 명령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휴가를 다 내버리고 저는 이제 그 독립운동가 앱의 인물들을 삭제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앱을 만들었을 때 국방부에서는 저를 제일 먼저 했던 게 KBS 광복절 특집에 저를 다큐멘터리 출연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이 7%가 나왔어요. 이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청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메일로 쿠바에서 연락이 오고요, 프랑스에서 연락이 오고,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일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이 KBS 방송을 본 사람들이
사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도 사람들이 모르는 잊혀진 독립운동가입니다라면서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딱 봐도 이메일 아이디를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81세 누구입니다. 저는 93세 누구입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93세, 81세 할머니가 이메일 주소를 당연히 손녀나 뭐 딸한테 부탁해서 만들었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30통 정도가 쌓여있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매일마다 20통 이상씩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가 몇백 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500통이 넘게 왔어요. 제가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고 지금까지 서원을 신청했던 인물들의 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 그분들이 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80세가 넘으신 분들,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저희 아버지도 잊혀진 영웅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제 앱을 결국 출시할 수 있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저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역사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고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얘가 독립운동가 앱 만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또 갑자기 작가가 된다고 하네. 너 수학 전공자야. 정신 차려. 제발 이제 금융권으로 와. 취업해야지. 또 이런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결국 1년에 걸쳐서 이제 다 완성을 해서 교보문고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역사 인문 분야에 있는 모든 출판사 100개를 다 적어왔어요. 그리고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 100개의 원고를 다 넣었어요. 한 90개 이상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군데 정도랑 결국 다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만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문학동네라는 곳에 이제 역사 분야의 휴먼큐브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당시 거기에 뭐 설민석이라든지 최진기라든지 당시에 활동하셨던 유명한 강사분들이 거기서 책을 다 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여기라면 홍보 하나는 진짜 잘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홍보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부장님이 이제 윤혜승이라는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지금도 이걸 얘기하세요.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부장님 이 책 안 팔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작가는 처음이었다고. 왜냐면 작가들은 보통 출판사에 전화하면 설득을 해요. 내 책은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출판사가 무슨 자선단체 아니잖아요. 영리회사잖아요. 근데 저는 전화해서 안 팔릴 수 있다. 근데 이 책이 꼭 나와야 된다. 이 책이 꼭 나와야 된다. 이 책은 이름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달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알았대요.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났어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전화했어요. 끈질기게 매일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계속 안 받아요. 근데 딱 받더라고요. 받더니만 하는 말이 작가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고 최근에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 전공자예요. 제가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가님의 책을 원고를 읽는데 제 안에서 내가 이 책을 출간하지 않으면 내 딸아이를 볼 면목이 없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사장님을 설득해서 이 책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작가님 저희 계약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그게 2017년도에 나왔던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라는 책이에요. 그때 나오자마자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그때 생겼어요. 뭐였냐면 책이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화제의 책이 선정되더니만 2주일 만에 교보문고랑 알라딘하고 영풍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홍보랑 마케팅 비용을 막 몇 천만 원씩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그때부터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다니면서 잊혀진 영웅들을 알릴 수 있었고, 그들을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또 더 많이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방송 섭외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방송을 보고 또 누가 연락 옵니까? 해외에 있는 누군가가 또 제보가 들어오죠. 그렇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저는 그 연락이 오면 그 자료를 모아서 또 출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강연을 하고 방송에 나가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계속 또 강연하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4년 동안 매년 한 권의 책이 나왔고요. 매년 잊혀진 영웅들을 제보받아서 책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4권의 책은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지? 알고 보니 저한테 편지를 쓰셨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제 책을 30권, 50권씩 구매를 하셔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돌리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 그걸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영리적인 어떤 이익이 생기고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책을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책을 쓴다는 거는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책에 집필을 시작하면 내가 데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갑자기 글이 잘 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안 써지고요. 또 어떨 땐 잘 써집니다. 내가 마감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2번째로 책을 썼어요. 출판사가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일기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 권도 안 팔리면 또 어떡합니까? 근데 책이 한 권 나오려면 10개월 이상 써야 돼요. 10개월. 그러면 제가 그때 장교 전역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제가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했을까요? 이거 하면 돈이 될까봐? 이거 하면 성공할까봐? 제가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계획할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NGO를 만들 때 그 닉이라는 친구를 만날 때 저는 제 결핍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닉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거기서 성령의 이끄심을 느꼈어요. 제가 이 NGO를 안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숨이 안 쉬어졌고요. 제가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다른 걸 해보려고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모든 소년원 출신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내가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자. 제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팠던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하고요. 제가 깊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또 언제 경험했냐면요,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경험했냐면요,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 때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이 대학원 준비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자기의 취업과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 저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억울하게 이 땅에서 쓰러져간 그 순국 선열들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쓸 때 저는 오히려 제가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살 수 있어서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걸 해보려고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다른 거 공부도 해봤어요. 행정고시도 준비해봤고요.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도 풀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일 누구 만나면 이 얘기 해줘야겠다. 내일 그 병사 누구 만나면 요거 얘기해줘야겠다.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제가 걸으면서 혼자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괴롭고 머리가 아팠는데 제가 거기서 걸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일 무슨 말을 해줄까, 내일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어디를 가르쳐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막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평온해지고 제가 숨이 쉬어지고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데자뷰 같은데? 이 느낌이 뭐지? 돌아보니까 삶에서 그런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이게 묘하게 연결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쓸 때 똑같았어요. 쓰는 시간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상규야, 너 이제 그만해. 힘들다며. 취업해. 힘든 거니까 이제 그만해. 힘들다는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하고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왔을 때만 해도 먼저 연락 오던 사람들이 저를 차단하기 시작하고, 함께 단톡방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만 없는 단톡방들이 막 만들어지고, 동창회에서 저를 부르지 않기 시작하고, 쟤는 실패한 애야, 인생. 쟤는 회사도 안 다녀. 쟤는 인생 이제 나고자야. 이렇게 저를 불렀더라고요, 실제로. 그 삼성 다니고 SK 다니고 LG 다니는 이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먼저 연락 오던 아이들이 제가 독립운동가들 알리고 책을 쓰니까 쟤는 인생 실패자야. 쟤랑 어울리지 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책을 쓸 때 제가 매일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버지가 즐거워하시겠지.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그때 제 입에 나왔던 단어가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때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인터뷰, 제가 2016년도에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공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저 이게 공의로운 일이라 느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라 믿기 때문에 합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겠죠. 이 말을 제가 계속 인터뷰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의라는 단어만으로 붙잡고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너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너는 왜 유학 갔다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왜 유학 가서도 NGO를 만들면서 6년이나 학교를 다니고 왔어? 너는 왜 한국에 와서도 그런 책이나 쓰고 다니고 있어? 너는 왜 전국을 무슨 신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KTX를 타고 다니면서 왜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네가 뭐라고, 왜 그들을 네가 왜 알려? 제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부모님 생각은 안 하냐? 그 말은 제가 좀 아팠어요.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건강하지 않으신데 너 회사도 안 다니고, 야, 네가 불우이웃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저한테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여기까지인가? 내가 뭐라고 진짜 이런 일을 하나? 내가 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하셨을까? 모든 상황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분들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국가보훈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정상규 작가님, 국민훈장 수훈자가 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인 부문의 훈장 수훈자가 되셨습니다. 비영리 분야로 개인 부문으로 공익활동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심사 조건이 되고요.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6개월 동안
자체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으로 개인 부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몇 월 며칠 백범 김구기념관에 오셔서 훈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전화를 딱 받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앞에 이렇게 버스가 딱 지나가고 이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데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좀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여기까지인가 하고 진짜 아버지 여기까지입니까? 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버지? 했는데 정말 물 한 모금 딱 떨어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훈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저를 차단했던 사람들이 차단을 풀기 시작했고요. 동창회에서 다시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진짜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만큼 그래 원래 세상은 이렇게 악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세속적인 거야. 훈장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방송에 나오고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진짜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겠습니까? 심지어 사기꾼들도 정말 많이 연락 왔어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하고 막 심지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연락들도 많이 왔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훈장 수훈자가 됐을 때 이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뭐야? 저는 처음에 청와대에서 전화 왔을 때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장난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를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 번호가 뭔가. 근데 진짜 청와대인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훈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만들어지니 거기에 청년 대표로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려 할 테니 여기에 와서 이제 정부 공무원들, 국장들과 함께 이 보훈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데 함께 일해달라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갔어요. 위촉장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란 듯이 그때 이제 SNS에 나 청와대에서 연락 온 사람이다라고 딱 올렸어요. 갑자기 더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사기꾼, 사업가 다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건가? 그래서 갑자기 강연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방송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뭐지?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훈처랑 정말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보훈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당시 어떤 이제 법이 있었냐면 국가유공자법 중에 옥고를 3개월 이상 치러야지만 심사 기준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옥고를 3개월 이상. 근데 대다수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3달이 안 돼요. 2달, 2달 반 정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분들은 독립운동가 대상조차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좀 상징적인 인물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안맥결이라는 분이었어요. 안맥결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 딸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근데 이 안맥결이라는 인물이 왜 중요했냐면 2달 반 계셨는데 당시에 이제 임신한 상태로 이제 수감이 되었다가 성고문을 당해서 유산이 되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간이 3개월이 안 됐다고 해서 이분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말하나?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법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그때 옆에 있는 국가보훈처 국장님한테 제가 막 화를 냈죠. 근데 되게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당황했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국회의원처럼 막 무슨 국정감사하듯이 제가 막 화를 낸 겁니다. 근데 막 거기에 이제 국무총리도 계셨고 이제 청와대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공무원 국장님이 쩔쩔매시면서 바로 이거 다 조치하겠다고. 권력의 맛이란 그렇게 달콤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올바로 쓴다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저는 호통을 칠 수 있었던 유일한 30대 청년이었고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눈물도 많고 되게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제가 싸울 때는 제가 되게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잊혀진 영웅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눈빛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매일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들하고 많이 싸웠었고 너무나 제가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끄럽지만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국가보훈처 공무원들하고 싸울 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들하고 왜 이렇게 계속 싸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왜 기쁨이 없지? 어느 순간 제 안에 저만의 의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자아가 너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청년이다 보니까 제 또래가 없겠죠. 제 나이 때 이 일을 하는 청년이 없겠죠. 당연히 선배도 없을 거고 후배도 없을 거고 없습니다. 그나마 60대, 70대의 재야사학자분들, 시민단체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이 60대, 70대였어요. 안국역에 가서 그분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그랬었어요. 진짜 친구예요. 제일 이제 어린 막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또 옛날에 막 통일운동도 하시고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이제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여러 가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을 본인들이 마치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셨는지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늘 밥을 사주셨던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그거는 어느덧 제가 이 세상에서 너라는 사람은 지금 실패자고 너는 낙오자고 너는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회사 생활도 안 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비영리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다면 좀 달랐을 텐데.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무서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그 평가에 제가 너무나 인정 욕구가 강해지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이생의 자랑, 그것이 제가 너무 강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독립유공자를 돕는 일,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을 내가 입술로, 말로 내가 이들을 내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제 입에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사라져 있었어요. 계속 예민하고 날이 서 있고 날카로운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내 의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잊혀진 영웅들을 알린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내가 나만의 작은 영웅주의에 빠진 건 아닐까. 내가 나만의 의에 갇혀서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지금 되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하고 있던 공부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보훈처랑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들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맨날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들하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행정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학, 행정학 이런 거를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공부하려고 제가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서류 탈락이었어요. 서류 탈락.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때 막 세상으로부터 나는 되게 작아지고 막 위축되고 있는데 서류 탈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학문 쪽으로도 이제 길이 막히는구나. 취업은 이미 진작에 막혔는데 5년 동안 독립운동 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나를 취업을 받아줄 회사는 없는데, 그러면 대학교 교수라도 가야 되는데 박사를 안 받아주네. 나는 어떡하지? 막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저하고 함께 청와대에서 제가 이제 대통령직속위원회 있을 때 저를 굉장히 아끼시던 이제 수석님이 계셨어요. 청와대 이제 수석 비서관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좀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서울대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이분이 그러면 차라리 꿈을 크게 가져보라고. 한번 해외로 가보라고.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서울대가 떨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원서를 써가지고 딱 한 군데 대학을 지원했어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미국은 원서를 넣을 때 이제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한국에서는 뭐 가군, 나군, 다군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몇 개밖에 못 넣잖아요. 미국은 대학을 한 번에 100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저는 딱 한 군데만 썼어요. 여러 가지 옵션과 선택지를 두고 제 생각과 제 뜻으로, 제 계획으로 여기 안 되면 여기 가야지 이런 식으로 든 게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어릴 적의 꿈이었던 게 하버드였다는 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제가 네이버 아이디가 하버드 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어요. 이 이메일 주소를. 그게 하버드 정이에요. 하버드 정.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제가 이제 제 노트북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하버드 바탕화면을 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하버드라는 곳을 되게 오래전부터 꿈이었구나. 근데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하버드를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어디선가 느껴봤던 그 막 기쁨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고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고 있던 감정이에요. 그 설렘이라는 게 되게 우울하고 되게 낙심하고 되게 지쳐 있었거든요. 다시 설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를 그때 결국 넣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갑니다. 아버지, 여기 아니면 안 갑니다. 배수진을 딱 치는 거죠. 그냥 옵션이 많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수진을 치잖아요. 하나님만 찾게 돼요. 그게 좁은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있고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을 때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재능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닿을 수 없는 곳에 끌고 가심을 저는 경험했어요.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서류 탈락을 했던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그 합격 레터가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합격 레터가 오기 일주일 전, 그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처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가면 아버지가 저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서원 기도였더라고요. 서원 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서원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저 여기 보내주시면 아버지가 저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영광 올리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레터가 딱 나왔고 저는 울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붙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버드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버드를 딱 갔을 때 제가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그 전까지 제 삶에서 묶여 있었던 모든 세상의 시선, 실패, 나고자,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저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숨을 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버드에 도착한 날이 제가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이에요. 한국에서 8월 15일 날 떠났고요. 미국 시간 8월 15일에 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는 12개의 기숙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군데 피바디 테라스라는, 제가 찰스 강변이 있는 거기를 제가 그 기숙사를 골랐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딱 풀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햇빛이.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왔는데 그 찰스 강변을 보이고 이 거리가 딱 보이는데 뭐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알고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장면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컴퓨터 화면에 놔뒀던 그 바탕화면이었던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자 온몸에 그냥 정말 그 전율이, 지금도 제가 온몸이 쭈삣쭈삣한데 당연히 제 입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너무나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 가니까 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별나고 특이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좀 이상한 외톨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상교가 한 400명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너는 뭐 하다 왔어? 나 NGO 하다 왔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교예요. 전체 학생 한 500명 중에서 NGO가 한 400명이에요. 근데 웃긴 것은 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는 NGO로 온 사람이 저 한 명이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전부 다 공무원이 파견 왔어요. 외교관, 국정원, 국방부, 기재부 공무원들이 파견 오는 거, 서기관들이. 그걸로 왔고 NGO 출신으로 온 일반인은 저 혼자였던 거예요. 근데 유럽과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다 NGO 출신, 국제기구 출신, 월드뱅크, UN, 국경 없는 의사회, 다 그런 국제기구 출신들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제가 또 갔어요. 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지금 무슨 또 공부하러 가, 나이 36에 돈 벌어야지. 또 이제 그 돈, 또 그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를 또 이렇게 올무로 묻기 시작하고, 또 이제 부모님 생각 안 하냐면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무슨 공부하러 가냐면서 이 방송하라고 막 계속 그러고, 책을 더 내라 그러고, 강연하라 그러고. 근데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가면 네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을 텐데 어떻게 적응도 안 될 텐데. 근데 가니까 제가 제일 어렸어요. 막 50대, 60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동기들이 다 자기네 나라에서 전직 국회의원, 전직 총리, 장관, UN 사무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첫날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59세였거든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59세인데 친구가 티니지에서 왔던 친구인데, 너는 뭐 하다 왔어? 나는 NGO를 하다 왔대요. 반갑다, 나도 NGO야. 막 친구를 만났어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 이 강의실에 가장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노벨상? 여긴 정치학교인데 노벨상? 노벨 평화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향해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강의실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한테 저요? 나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 저한테 NGO 하다가 왔다고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2016년도에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 이후에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탱크 앞에서 몸으로 막았던 여성이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놀랐던 건 교수님이 저를 지목해서 놀랬고, 그 뒤에는 나한테 NGO 하다 왔다고 했는데, 야, 네가 했던 NGO랑 내가 했던 NGO는 너무 다른 것 같아. 탱크를 막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파묻혀서 2년 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자기 의가 가득한 청년들이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하버드에는 정말 많은 천재들도 있지만 저처럼 재능이 없는데도 하버드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교수님이죠. 근데 이 교수님이 신학대를 나온 걸 아무도 몰라요. 이분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학부생들에게 정치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첫 수업 시간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두 다 엄청나게 운이 좋은 애들이야. 너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지. 너희는 운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너희는 운이야, 운. 니들 인생의 구할은 운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손을 들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냐. 그래서 막 교수님하고 토론을 벌여요, 실제로. 근데 교수님이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니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말 할래? 니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도 이런 말 할 거니? 너가 고아였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너가 운이 없어? 그때 이제 그제서 슬슬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아, 조금 운이 좋았던 건 같네요 하면서 막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마이클 샌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뭐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크리스천이야.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운이라는 건 없어. 하나님의 개입만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느끼는 그 기분, 감정, 생각, 그거 다 어디서 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너가 왜 이거에 설레이는지, 네가 왜 이거에 눈물이 나는지, 네가 왜 이것에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너에게 행운이 찾아왔어? 그 행운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그분만의 방식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1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20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3살에 하버드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엄청나게 부유한 유태인 집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는 운이야, 너 능력으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정말 강렬한 기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시작하고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바로 옆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요. 우리가 하버드 MBA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의 역사 교재가 MBA 1학년생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제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에 쓰이는 교재가 한국의 산업발전사라는 교재인데, 이 교재가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하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의 모든 산업 발전은 그 시작이 식민지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한국의 BTS, 한국의 오징어 게임, 한국의 기생충, 한국의 모든 K컬처 문화는 이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 한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교재였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BTS를 건드려?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너무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이 저자가 누구야? 일본 교수. 이거 어디서 후원받은 거야? 전범 기업에서 후원받았더라고요.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9년 전인 거죠. 근데 7년 동안 그 교재가 하버드에서 쓰인 겁니다. 몰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알았겠죠. 하버드에 한국인이 몇 명인데요. 하버드 MBA를 다니는 한국 학생이 1년에 20명씩 들어가요. 7년이면 몇백 명이에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이런 교재가 필수 교재인데,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몰랐을까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이 잊혀진 영웅들을 알고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버드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들을 찾아갔죠. 근데 그 학생들은 지금은 또 이해가 돼요. 그 친구들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뭐 데모 같은 걸 하자고 하니까 이제 좀 불편해하면서 하기 싫어했고요. 교포들한테도 다가갔을 때 이들은 역사의식이 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맞잖아라고 굉장히 좀 대화가 좀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 많이 있었고,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졸업생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졸업생 동생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형 이거는 바로 해야죠. 그래서 그날 바로 밤새도록 성명문을 만들어서 한글과 영어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청원 사이트에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이 올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버드 그 교재를 썼던 교수한테 연락을 했는데, 교수가 이제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답장이 하나도 안 와요.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장이 안 와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어느덧 저는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대로 졸업해버리면, 이들이 시간을 조금만 끌면, 그럼 저는 그냥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고, 또 이 역사 교재는 흐지부지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왜곡된 역사 교재가 하버드에서 쓰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장의 수를 던졌습니다. JTBC의 뉴스룸에 이거를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뉴스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보스턴 총영사관하고 아이비리그에 있는 동부 전체에 있는 한인회에 그걸 다 올렸어요. 그제서야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성명문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당시 만들었던 저희 그 청원 페이지고요. 저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들이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을 할 테니 언젠가 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수정을 할 테니 언젠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이번에는 CNN으로 갑니다. CNN. 그랬더니만 조금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전 설령 이 학교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 아까 뭐라 그랬죠? 되게 겁 많은 사람이고요.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또
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사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버드에서는 이제 100년 넘은 신문사인 크림슨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 있는 램지어라는 교수가 위안부 관련된 좀 논문을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교수의 논문이 문제가 됐던 것이 하버드 크림슨의 기사가 올라가서예요. 그 기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동료 교수들이 잠잠하다가 하버드 크림슨의 기사가 올라가자 그때부터 동료 교수들이 비판의 서명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논문이 철회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크림슨에 이걸 기사를 올리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냈는데 하버드 크림슨에서 거절하는 겁니다. 기사 게재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파장이 큽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입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라고요. 왜 그럽니까? 하버드 재학생이 왜 하버드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합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학교예요. 거기 출신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향해 덤비냐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삶의 전문가거든요.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필 제가 보고 있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비 케네디라고 불리는 이 로버트 케네디가 했던 연설문이 있어요. Ripple of Hope이라는 희망의 파문이라는 연설문이 있는데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 개인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자신의 의가 아닌 타인의 부당함을 위해 싸울 때 기꺼이 견고한 권세자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크림슨에 추가로 한국에 있는 정치학과 교수님들과 역사학과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논문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20번이 넘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하버드 크림슨에 이제 기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바로 이틀 뒤에 전면적으로 교과서가 수정되었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제가 이거를 할 때 그때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하버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키 파크이라고 해서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이제 너무나 기초적인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 일을 하자 저한테 와서, 제가 좀 걱정을 하던 때였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학교로부터 막 좀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너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키팍 교수님한테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Do not whisper your justice. 너의 정의를 부끄러워하지 마. You do the right thing.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저는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로 들렸어요. 네가 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큰 에너지를 얻었고 너무나 제 안에 샘솟는 힘을 느껴서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상대로 개인이 싸울 수 있었고 결국 역사 교재를 바꾸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계획을 짜서
내가 여기를 무슨 훈장을 받아야지, 내가 하버드를 가야지, 내가 가서 무슨 역사 교재를 바꿔야지, 내가 어떤 무슨 변화를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그 생각은 탐욕으로 이어지고 정욕이 생긴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성령님하고 함께 한 걸음을 뛰는 거라는 거. 한 걸음만 뛰면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건데, 이 못된 마음이 자꾸만 앞서가요. 성령님은 그냥 손을 잡고 한 걸음만 걸으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자꾸만 앞서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뭔가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면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 모든 문이 막히고 나서 깨달아요. 무엇이 문제였지? 돌아보니까 저 뒤에서 주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뛰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저 혼자 멀리 가고 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반복이 아닌가 많이 느껴요. 내가 뭔가를 앞서 나가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일들이 안 풀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말하셨잖아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슨 길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간 사람이, 하버드 간 사람이 안경 썼다고 안경 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져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위에 집중하고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지에만 자꾸 집중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들보다 사랑하느냐?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결국 다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지 않습니까? 결국 모두 다 음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께 주권 양도하지 않은 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을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는 거. 결국 그게 불의한 거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올무에 갇혀서 네가 무겁게 살아가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었을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밤을 새면서 번아웃이 되면서 노력해서 얻는 그 결과가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편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하는 것이 결과가, 후자가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요즘 인본주의적으로 강사들 같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지속 가능성,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 뭡니까? 뭔가를 지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는 그거를 10개월을 하고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5분마다 핸드폰을 봐요. 무슨 집중력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집중력이 낮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가슴이 뛰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움직일 때 나는 지속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짧은 삶이죠. 이제 한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성령님의 이끄심을 돌아보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삶의 군데군데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저런 일을 하지? 저거 해서 무슨 돈이 되나?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분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죽는 일이에요. 나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 긍휼을 관련된 거, 남을 섬기는 일, 지키는 일,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는 또 그런 거라고 나와요. 근데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나의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이 되는 삶, 나의 아들, 딸들이 유익이 되는 삶, 그 좁은 길을 그들은 선택했어요. 빵점짜리 남편이 되고 빵점짜리 아버지가 되는 그 길을 그들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1919년도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이 지으신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에 보면 각 지방마다 이름을 다 적어서 몇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인물이 300만 명입니다. 300만. 지금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99%는 이름도 찾지 못했습니다. 300만 명의 1%가 3만 명이잖아요. 15,000명밖에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99%가 넘는 독립유공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1%가 이름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 99%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그것이 이 한국의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거기는 99%가 넘는 그 수백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리고 그 300만 명의 독립운동이 뛰어들었을 때 당시 우리 조선 전체 인구수는 1670만 명입니다. 1670만 명밖에 없는데 300만 명의 독립운동이 뛰어들었다는 건 5명꼴, 6명꼴로 1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한 가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연세가 60대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형제자매가 과거에 몇 명이나 됐었는지 6명, 8명, 10명도 됐습니다. 근데 5명이 1명꼴로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1919년 3.1운동 때만 해도. 근데 45년도 광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99%를 모르고 살고요. 모든 민족마다,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던 가족마다 그렇게 독립운동가가 1명씩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수의 독립운동가가 이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내가 모르는 내 족보로 올라가면 내가 모르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으신 거죠. 그걸 나의 의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내 나라가 뺏겼는데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름도 남기지 않은 분들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 근현대사에서 이런 인구 대비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 3.1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가장 많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입니다. 평양 지역, 원산 지역, 그리고 함경도 지역. 이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펫 선교사라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지었던 오늘날 장신대학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었던 그 교회들은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분들은 또 평신도였어요. 목사님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평신도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글을 남기고 평신도 신분으로서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예요. 그분이 이 광석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역사를 조금만 더 관심 있고 바라볼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역사의 뿌리들, 우리 왜 이 조선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순교자들과 함께 왜 그렇게 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독립운동과 이 기독교 복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지는 정말 너무나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들은 쉬운 길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을까였어요. 그분들에게 쉬운 선택지는 늘 있었습니다. 친일을 하면 됩니다. 친일을 하는 순간 신분제가 상관없이 바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DP도 올라갔습니다. 당시 조선인 대다수가 노예민이었는데 더 등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더 많이 주었는데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글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아래서부터 올라갔고요.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상동교회, 승동교회들, 감리교 최초의 교회, 정동교회, 장로교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백정과 기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고아였거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가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하고 죽었거든요. 그 10대 학생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화가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도끼를 들고 왕한테 찾아가서 도끼 상소를 올렸던 게 전도끼 목사님이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면서 성도들을 이끌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기선주 이필주 목사님들이었고,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징역을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징역 2년형은 주도자 세력에게만 주는 형벌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이 3.1운동을 면밀하게 주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우리 초기 독립운동사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잊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그 좁은 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그 좁은 길, 이런 것들이 그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그 너머의 세상이 펼쳐졌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